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주말 사이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2조 원 규모의 이른바 유령 코인이 지급됐습니다. 빗썸은 대규모 보상과 함께 후속 대책을 내놨고 금융당국도 주말 내내 긴급회의를 열며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단 빗썸 측의 현재까지 대응 상황 짚어주시죠. 네, 빗썸은 우선 가상자산 페닉스의 110% 보상과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 무료,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고객보호펀드 상설화 등 조치를 취합니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당첨자 약 210명에게 총 62만 원을 줄여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인 61만 8,212개를 회수했습니다. 다만 회수하지 못하고 매도된 분량 중 125개, 약 130억 원 규모를 찾지 못했습니다. 빗썸은 현재 비트코인을 받아 처분한 고객들과 1대1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는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대규모의 비트코인 지급이 어떻게 가능했느냐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보유 물량을 초과하는 지급이 시스템적으로 차단되지 않았으며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결제만으로 비정상적인 규모의 코인이 유통된 겁니다. 업비트와 코인원 등은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가짜 잔고가 출금 가능 자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검사반에 급파했고 금융위원회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디지털자산법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공공인프라 수준으로 관리하자는 금융당국 기조에 힘을 얻으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옥죄기가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경제계에서 터진 문제로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 상속세를 비판하는 부실한 보도자료를 냈다가 가짜뉴스 논란에 빠진 대한상공회의소를 둘러싸고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중심으로 주요 경제단체들이 긴급 소집됐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이번 긴급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경제단체 6곳과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보도자료에 대해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이나 법적 조치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의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대한상이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통계 출처가 전문 조사기관이 아닌 데다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 등에서 신뢰성 문제를 지적한 곳인데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자료를 인용,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또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엔 상속세 언급이 없는데 대한상의가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고액자산가 유출이 2배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며 앞서 국세청장이 밝힌 대로 연평균 139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선 대통령의 공개 질타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양상이죠. 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일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대한상인은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며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크게 불거졌고요. 대한상의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잇따라 질타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연일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부동산 공급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비판한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녁 자신의 X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을 수 있게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첨부됐습니다. 자, 조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건설 임대와 매입 임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서 임대로 내놓는 건설 임대와 달리 매입 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서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가리킵니다. 임차인 측면에서는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과 10년 장기 거주가 보장돼 주거 안정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다만 등록만 하면 사실상 제한 없이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 보니 주택을 사모으는 통로로 악용돼 매물이 잠기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대 물량 확대 유도 차원에서 매입 임대를 허용했다가 아파트 대상 매입 임대는 폐지하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대통령이 당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란 속 매물 물량을 더 늘릴 수단으로 매입 임대제도 전면 폐지를 염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에 정부가 대수술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이나 학교 같은 실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접근성 지표를 대거 추가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현재 쓰는 공시가격의 평가 기준이 어떻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에서는 토지의 방위나 비옥도, 도로까지의 단순 거리처럼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기준이 주로 활용돼 왔습니다. 농경 사회 때 만들어진 기준이 아직 남아있던 건데 이걸 뜯어 고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이나 지하철역, 학교, 버스 정류장, 편익시설 등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접근성을 공시가격 결정 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산정에서 더 높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철도, 고속국도나 폐기물 처리시설, 변전소 등 생활 환경에 불리한 요인들은 유해, 위험시설 접근성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평가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생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역세권처럼 입지가 좋은 집들의 세금이 오를 텐데 현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토부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미 지난 2023년 전임 정부 시절 마련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라는 겁니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표의 정비였습니다. 기준표는 주택과 토지의 가격 결정 요인을 항목별로 정리한 기준표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사실상 핵심 도구 역할을 하는데요. 증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역세권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되면 결국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돼 실제 공시가격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으로 고령층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고령자 우대 조항을 담도록 유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증권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고령층 우대를 챙기는 증권사가 나오기는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증권은 고령 투자자의 대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오는 27일부터 시중거래와 종합담보대출 약관 개정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기존 철회 가능 기간 14일에서 앞으로는 30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앞으로 고령 이용자는 증권사에서 대출을 냈더라도 한 달 이내만 취소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간만 지킨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고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삭제되는데요. 고령이 아닌 일반 투자자는 기존과 같이 1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계약 해지는 영업자를 내방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네, 14일의 취소 가능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이고 고령층의 우대는 개별 금융사들이 결정하는 구조인데 유독 증권사들이 이런 우대에 소극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대출 처리 기간은 14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간 준수지만 금융당국은 앞서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고령자 대출 통역 처리권 보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당국은 일부 금융사들이 운영해온 이 고령자 우대 기간에 맞춰 정금융권으로 철회 가능 기간 확대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 캐피털 업계 등은 이미 우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증권업계는 여전히 반영이 늦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노인 빈곤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상황이 나빠지다가 3년 만에 개선 흐름을 보인 건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자세한 지표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35.9%를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하락 전환한 건데 전년도 38.2%보다 2.3%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사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노인 10명 중 양 3.6명이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30% 중반대로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적 연금과 같은 정책들의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지원 없이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이른바 시장 소득만 놓고 보면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54.9%에 달합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각종 보조금을 합치고 세금을 뺀 이후의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빈곤율이 35.9%로 19%포인트 크게 떨어집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전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적 연금뿐 아니라 개인 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돼야 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대형마트도 쿠팡이나 컬리처럼 새벽 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업시간 규제 14년 만에 변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실제 허용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려면 지금 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한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유통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정청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원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였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해소하려면 쉽지 않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그 점이 바로 큰 과제입니다. 대형마트에도 이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쿠팡과 컬리 등 이커머스로 기울어진 산업구조를 바꾸려면 의무 휴업일 제도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의무 휴업일이 있는 대형마트와 1년 365일 돌아가는 이커머스와의 공정 경쟁이 목적이라면 의무 휴업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정은 소상공인단체와 여권 내 반대에 대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세로 음식 준비 부담이 부쩍 커진 것 체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에 정부가 각종 할인 지원책을 마련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더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일단 성수품들 주요 품목들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차림에 필요한 조기, 사과 등 성수품 34개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구매 비용은 약 23만 3천 원인데요. 작년 설과 비교하면 4.3% 올랐습니다. 대형마트에서의 구매 비용은 이보다 더 비싼 27만 1천 원으로 4.8% 상승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고기, 동태 등 수산물, 배추와 나물 등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대형마트는 사과와 배, 식혜의 가격이 전통시장보다 낮았습니다. 이에 공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맞이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가락시장 내 종합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판매동 1층, 3층과 구매권 수산동 2층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품목별로 따져봤을 때 유독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것들이 있다고요. 네, 농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대체로 안정세지만 축산물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한우 등심 가격은 100g당 12,590원으로 1년 전보다 7.5% 올랐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100g에 2,665원으로 5.0% 비싸졌는데요. 닭고기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 5% 넘게 올랐고 계란 가격은 10구에 약 3,900원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공급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부담을 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예전보다는 행렬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설 연휴 동안 귀성 계획 미리 잡아놓은 분들 이번에도 많으실 겁니다.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만큼 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유용한 자동차 보험 정보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네, 먼저 설 연휴 동안의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네, 본격적으로 귀성길에 오르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일평균 13,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평상시와 비교해 약 23% 증가한 수치인데요. 사고가 늘어난 만큼 피해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상, 중상 피해자 수 모두 평상시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또 도로 상황도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 평상시보다 사고가 늘어나는 건데요. 특히 가족 등 동승자가 많다 보니 인적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게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에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까? 네, 장거리를 대비해 교대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전날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가족, 친척 등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 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합니다. 이 밖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견인, 비상급유 등을 보장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출발 전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이제 사업자 자율로 바뀐 뒤 첫 결과가 나옵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업체들의 협상이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도매대가 협상 결과가 곧 나오는군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 16곳의 도매대가 인하 협상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과의 도매대가 협상 결과를 잇따라 신고하고 있다며 신고가 접수되면 15일 이내 반려 또는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해 2월 내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쓰는 대신 지급하는 비용으로 알뜰폰 요금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사업자 간 자율 협상 뒤 정부에 신고하는 사후 규제로 전환된 후 나오는 첫 협상 결과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역시 소비자가 마주하게 될 요금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통상 협상이 끝나면 경쟁적으로 새 요금제가 나오긴 합니다. 관건은 협상 결과인데요. 도매대가 지급 방식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와 이동통신사의 정액형 요금제를 재판매하고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수익배분 방식으로 나뉩니다. 다만 알뜰폰 요금제 대부분이 정액제인 만큼 종량제 도매대가만 인하될 경우 대다수 소비자는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운데요. 앞서 정부가 추진한 도매대가 협상에서도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에 집중되면서 일부 저가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실제 가입 규모는 제한적이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재정 확대 기대감에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민당이 중의원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하면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기존보다 128석이나 늘어난 것으로 지난 1955년 창당 이후 최다 의석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일본이 전쟁에 나설 수 없도록 규정한 평화헌법을 뒤집는 개헌안도 발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총선 승리가 확정된 뒤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경제정책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니케이 지수는 오늘 개장 직후 5만 7천 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 넘게 오른 건데요. 이번 조기 총선 승리로 입지를 확고히 다진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방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에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식품 소비세를 인하하면서 내수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도 큽니다. 다만 지출만 늘고 세수는 줄면서 일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엔화 약세와 일본 국채 매도세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엔저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과정에서 수출에 좋다는 점만 강조했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 당국 관계자들은 연이어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총선 결과에 따른 엔화 급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